피자헛에 대한 가맹점주의 차익 가맹금을 215억 원 반환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과거에 대한 유통마진까지 전부 반환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원래도 차익 가맹금 관련해 소송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될 여지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파산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가맹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드리는 가맹엑스파일 장도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엑스파일에서는 국가 공인자격사인 가맹거래사님들을 모시고 전문성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맹엑스파일과 함께 해주실 가맹거래사들 권민준 가맹거래사, 전민재 가맹거래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민준 가맹거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민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법원에서 피자헛에 대한 가맹점주의 차익 가맹금을 215억 원 반환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맹사업 관련된 업계 관계자분들, 네, 본부분들이나 점주분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용어에서부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두 분께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차익 가맹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네네. 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보면은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또는 거래하는 자를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차익 가맹금이라 표현하는데요.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워서 네. 이제 쉽게 한번 풀어서 또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관련된 상품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면 오히려 제가 좀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유통마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체로서는 당연한 수익 카테고리 중 하나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유통마진이 불법인 건가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과정들을 보면은 저도 프랜차이즈 본부를 예전부터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본부가 가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첫 번째가 가맹금이나 로열티 운영 과정에서 그 다음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에 크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서는 그냥 가맹본부가 유통을 하면서 수익을 챙긴다. 네. 어떻게 보면 유통 마진을 챙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걸 관례적으로 사실은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정위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로열티 구조로 좀 더 변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변경하고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피자헛 사례처럼 차익 가맹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시화된 규정이 좀 더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짜 의미는 유통마진이 금지되냐, 뭐 불법이냐 이러한 문제보다는요. 앞으로 가맹사업에 있어서 그 차액 가맹금, 실질적 유통마진인 차액 가맹금을 어떻게 해야 잘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발전적인 것 같고요. 그래 다만 이제 이게 이슈가 됐던 것은 5년치, 그러니까 이게 상법상 상사시효가 5년인데 부당이득의 경우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돼서 과거 5년치의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대한 유통마진까지 전부 반환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이것이 단순히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를 좀 벗어나서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본부들이 이러한 차액 가맹금 반환 이슈가 동일하게 문제될 거거든요. 그럼 금액들이 다
이게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정말 이제 발전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걸 제시해줬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깨가 받는 충격은 아마 과거 거를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나온 것이지 대법원 자체가 유통마진은 불법이야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제 방법과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재정의하고 재정비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피자헛 사례에서는 이제 그 소급 적용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혹시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것을까지 다 5년치를 반환하도록 판결을 내렸으니 이제 소급 적용이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소급은 아니고 이제 원래 반환해야 될 금액이 5년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소급 적용은 아니고요. 예. 네네네. 그리고 아까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 유통마진이다라고는 했지만 그 판결에서는 단순한 유통마진은 아니고 가맹사업법의 그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리고 가불관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거는 단순 유통마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단순한 유통마진과는 다른 규제나 규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대법원이나 서울 그 이전에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렸던 판결들의 취지는 단순한 유통마진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습적이든 관례적이든 과거부터 그냥 이어져 오던 어떤 행태들을 갑자기 이제 불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불법이고 법규화돼서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규정이 되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규정된 사항들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로열티 이외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물류 유통 마진이었는데 그럼 유통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문의가 사실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발단이 된 계기는 그 법령이 개정된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정보공개서에 이제 포함시켜서 공개를 해라라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그 시행이 2019년 1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점주들이 내가 가맹본부에 내는 대가 중에 한 4, 5%, 6% 이런 상당 부분의 액수가 본부가 먹는 이제 차액 가맹금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가맹금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 없이 본부가 이걸 취했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아서 경실련 등에서 공익을 위해 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시켜보자 해서 제기된 소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것 자체도 그렇고 약간 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업계에서는 좀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혹시 가맹점주들이 이 그 소송 결과를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법조계에서도 이 소송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은 법무법인이나 업체들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원래도 차액 가맹 관련해 소송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다만 이제 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기사들이나 어떻게 보면 논의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네. 유통 마진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철퇴를 맞았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판단은 이게 뭐 불법이고 유통 마진은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거나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충분하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본다라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따가도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본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명시화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런 사안들을 좀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점주 입장 물어보셨지만 점주 입장에서도 모든 사안들이 모두에게 이렇게 소송을 걸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떤 기간적인 한정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차액감액금의 금액의 크기나 계약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판결을 받은 피자헛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미 네. 2심 판결에서 215억 원 가량의 그 반환 판결이 난 이후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회생이라는 제도가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자산보다 너무나 과다한 부채가 생겼을 때 이거를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좀 갚아 나가는 계획을 짜주는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채무도 조금은 감경해주고 그리고 상환기도 좀 길게 막 10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늘려주는 방식으로 채권자들의 양보를 득해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제 갚아 나가는 이러한 절차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회생을 신청했다는 건 피자헛을 계속 운영하면서 갚아나가겠다라는 정도는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 기간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요. 개별 점주 입장에서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 채무가 상당 부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판결대로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자헛의 점주들만 채권자가 아닐 거거든요. 여러 금융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물품 공급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내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최악일 수 있는 건 회생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제 파산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까지. 예, 회사 청산으로 가게 되면 정말 남아있는 재산 가지고 이제 속칭 나눠 먹기를 해야 되거든요, 채권자들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소송, 그 차익감액 소송을 제기하신 분 점주님들이 94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론상으로는 전국의 점주분들이 다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회생 채권자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아마 200억이 아니라 뭐 500억, 700억까지 늘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2024년도에 이미 이 자본장시 상태로 돌입했다고 하는데 그 현금도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개별 점주들이 차액감액금 반환액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마 청산 절차라고 하면 거의 무의미해질 수도 있고요. 회생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기간도 늘어나서 참 얼마를 받을지 불투명해질 거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되게 큰 이정표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해왔다면 그걸 바로잡는 거는 맞지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제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공정위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산업 선진화하기 위해서 로열티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네. 다른 부분보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암리에 제가 처음에 본부 할 때도 이거 뭐 얼마를 받아야 돼요 물어보면 네. 사실은 많은 이제 주변의 선배들이 사실 이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도매가의 일정 부분 얹어서 제공해주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조금 이제는 합리성을 좀 부여하고 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구나라는 경종은 울리고 좀 더 선진화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소급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과연 본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점주들도 다 그런 거 소송해가지고 돈 받고 다 좋으냐라는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본부들이 실제로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소규모 본부들이 많거든요. 70% 이상은 사실은 되게 소규모의 가맹 본부들인데 이런 것들 감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본부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뭐 점주 입장에서만 있어 봤지만 사실 본부, 그때 가맹본부를 운영하던 주체가 이제 제 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이라도 들을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맹점이 한 20개, 30개밖에 안 되는 그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물류를 막 이렇게, 지금 이 피자헛처럼 이런 체인과 같은 어떤 전국 체인망이나 이런 거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좀 사건이 좀 많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가맹사업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피자헛 판결의 가맹사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는 단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점주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미리 좀 합의를 해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의를 하라라는 발전적 측면이 있기는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점차적으로 우리 가맹사업이 물류 마진보다는 로열티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좀 제도를 유도하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장기적으로는 물류 마진보다는 로열티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걸 자기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목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수 품목 관련된 규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자헛 판결이 뭐가 문제냐면 공정위는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2019년도에 정보 공개에서 일단 알리고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2024년도에는 그러면 필수 품목, 구입 강제 품목에 한해서는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이제 정보공개에서 또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협의하는 의무 규정도 계약서에 넣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정 규제 측면에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법원은 그 중간에서 갑자기 다토해내 이렇게 철퇴를 때려버립니다. 공정위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발이 좀 안 맞는 느낌. 예, 뭐 어차피 손발 맞추는 기관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제기돼서 결론이 너무 예상치 못하게 나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할 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치가 이제 반환이 되다 보니까 금액도 너무 크고 기업이 이제 회생으로 돌입하거나 파산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니 이 판결에 대해서 진짜 이제 가맹사업 정책적에 대한 의미를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이게 가맹사업을 죽이려는 어떤 부정적 인식으로만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공정위와 궤를 같이 하는 발전적인 측면의 내용이지만 완충작용 없이 너무 빨리 극단의 처방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오해와 좀 욕을 좀 먹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이렇게 유통마진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에 가까운 유통마진이 있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부가 운영을 하면서 있어서의 수익 구조를 보면 유통마진이라는 것도 한 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로열티도 한 축이거든요. 그러면은 외국 선진 사례들은 로열티 범위가 높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로열티다라고 하면 점주분들이 로열티가 있으면 사실은 나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가맹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상담을 할 때도 저도 많이 상담을 했지만 로열티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로열티를 왜 받냐? 로열티를 가지고 뭐 하냐?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네. 매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로열티는 명확하게 이렇게 몇 %라고 규정이 돼 있고 매장 관리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제 청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뚜렷이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를 가지고 분쟁사항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줄여나가거나 없애거나 근데 본부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유통마진이라는 곳에 점점 늘려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 그러니까 기행적인 구조가 된 구조인 거죠. 공정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기형적이다.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장려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럼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가 되고 이제 법제화가 됐던 것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커피 브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종이컵, 그다음에 컵 뚜껑, 아니면은 무슨 냅킨 이런 것들도 몇백 원, 몇천 원씩 붙여가지고 납품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소지인데 이런 거 같은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거래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공중에서도 제재하고 감시하면서 그런 필수 품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가맹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가맹본부와 점주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이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쓴다라는 게 법제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제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공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 필수 품목을 정할 때는 상당한 요건들을 맞춰줘야만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로 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유통 마진을 좀 줄이면서 로열티 구조로 좀 더 확대하는 구조로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어떤 차익 감행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해버리면서 이 충격파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열티를 산정하면은 이제 유통마진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관행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이 공정위의 방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공개되거나 뭔가 이렇게 커다란 기준점 같은 게 있는 건가요?